아, 예. 그래서 시작할까요? 네. 그 제목이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뭐 역사적 전개 이런 건데, 지금 나눠드린 거는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유주의 경제사회를 주장하는 제목 그대로 원리들이에요.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뭐 다른 어떤 사회사상이나 정치사상, 경제사상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원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는 다 있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이 정치 그 사상을 현실에서 실현했을 때 100%다 실현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실현하고 싶지만 현실적 조건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유주의는 되게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실현할 생각이 없었던 원리들을 그 자기들이 사상적 원천으로 갖고 있는 되게 특이한 그 정치 사상 또는 경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되게 좀 재밌는 현상들이, 이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데올로그들이 입장을 되게 원칙 없이 막 바꿔요. 경제 사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왜 자기들이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자기 반성이나 해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 연준 의장을 지냈던 뭐 사람들, 뭐 버냉키나 그 이전에 그 누구였죠? 그 미국의 거품 경제를 이끌었던 이런 사람들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서로 상충되는 정반대의 말들을 하면서도 뭐 왜 이렇게 내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되게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좀 힘든 또는 실현할 의지가 없는 원리들을 이제 주장하는 경제 사상 또는 정치 사상이 자유주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자유주의 경제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날 지배적인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현상으로 보면 사실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이제 위기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년 이상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주장부터, 뭐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조차도 이걸 뭐 여러 가지로 갱신하거나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그 새롭게 등장하는 주류의 경제 체제나 경제 정책이나 경제 사상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어쨌든 주류로 남아 있는 신자유주의의 그 어떤 경제 철학적, 사상적 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신자유주의는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 갱신인데, 사실 그 고전적 자유주의는 나온 지가 이미 뭐 시작부터 치면은 17세기 말, 중년 말부터니까 300년 이상, 350년 정도 된 사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론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그 이미 한 300년 이상 된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들을 아주 근본주의적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까지 이어지는, 관통하고 있는 자유주의 근본 원리들을 5가지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는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현실화된 거는 1980년대 초 정도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그 정책으로서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 정책, 그것도 이제 좀 힘 있는 경제 정책으로서 실현된 거는 1970년대 중후반 정도고, 미국으로 치면 본격화된 건 레이건 행정부이지만 그 이전에 카터 행정부 때부터 이미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상당 규모 일어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서유럽의 3인당들이나 미국의 민주당들이 이제 신자유주의로 수렴이 된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원리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부분은 그냥 이제 간단한 소개예요.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주장이 뭐고,
거기에 반대되는 공동체주의 또는 사회주의 근본적인 주장이 뭐다라는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첫 번째 쟁점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중에서 이제 개인 대 공동체의 관점이죠. 그 개인 대 공동체 중에 무엇이 실제하는 것인가 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은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개인은 다 안다, 또는 공익이라는 게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이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대립이고요. 세 번째 이제 논쟁은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의 대립이 이제 자유주의를 둘러싸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의 자유 대 국가의 개입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가 이제 정치 제도. 이 다섯 가지 쟁점을 가지고 이 두 집단이 또는 두 조류가 경쟁을 해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 사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근대 초기, 근대 자본주의가 생겨날 때 경제 사상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첫 번째 등장했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부를 어떻게 늘리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하는 거는 첫 번째 부라는 것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부를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들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시기가 근대적 민족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부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가 경제학의 출발점이 된 건데, 이 물음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제 흥미로운 이제 논쟁들, 사상적인 논쟁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럼 부를 늘리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부라는 게 어떤 거고 뭐냐? 그 다음에 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든 종교적인 측면이든 아주 실용적인 측면이든 간에 논쟁들이 쭉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란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이론적인 주장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부라는 게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부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재화를 부라고 부르죠. 근데 근대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이 생겨나는데, 부는 1차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축적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다 갖고 있죠. 근데 근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은 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건데, 부는 아주 오랜 과거부터 항상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을 부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근대 자본주의는 특히 이제 자본주의적 변화 속에서 화폐 경제에 전면하는 축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어떤 것을 선호하든 인정하든지 간에 실제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늘날의 경제 현실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축적을 위한 부인 거죠. 사실 지금의 전 세계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1차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동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그런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자본가들의 경우에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생산하고 유통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제 무한한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부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에 대한 첫 번째 논쟁이고, 두 번째 논쟁은 그러면 부의 실체가 뭐냐? 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이제 물음을 하게 되고, 요게 개념을 조금 변화시키죠. 그래서 부의 실체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가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이 부의 실체인데, 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현상으로서 보는 것들이고, 그 밑에 부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 부의 본질로서의 가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 가치라는 게 어떤 거기 때문에 부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죠.
잘 아시겠지만 근대 유럽에서 가치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다가 이 논쟁들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가치라는 게 현실에서 실제한다라는 주장, 가치 실제론의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가치라는 거는 객관적인 실제를 가지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다 라는 주장. 이 두 주장이 나누어지게 되고, 가치 실제론의 여러 주장들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제일 잘 알려진 게 뭐죠? 잘 아시다시피 노동 가치론이죠. 그죠? 가치라는 게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니까 실제로 실제하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또 하나는 가치 주관설의 대표적인 주장이 효용론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두 주장이 이제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논쟁이 뭐냐면 부를 불리는 게 어떻게 불리느냐에 대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라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이라는 거는 인류가 누리고 있던 부의 총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시기인데, 이 늘어나는 부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현실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가 늘어나는 초기에는 부를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이 누가 얼마만큼의 부를 가져가느냐를 나누는 정당한 또는 합법적인 또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을 뭐로 정할 거냐, 이런 물음들 속에서 가치 실제론도 나오는 거죠. 실제로 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기여하는 만큼 나눠 가져야 된다는 주장, 이걸로 이제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의 창출 과정에서 기여한다는 건 뭐냐? 이런 물음을 묻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이제 노동 가치론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가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에 대한 물음에서 파생된 아주 중요한 물음이 이제 부를 누가 가지는 것이 정당하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정당하며 또 따라서 합법적으로 제도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권리의 첫 번째 출발로서의 소유권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아는 이제 존 로크라는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아주 이제 정교한 논리들을 개발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소유의 주체가 이제 누구냐에 대한 물음이 필연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죠. 그러니까 부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물음이 있게 되는데, 이 부의 주인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등장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제일 영향력 있는 대답이 된 게 바로 개인이 부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의 논쟁들을 거치면서 자유주의라는 경제사상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한마디로 개인을 주체로서 설정하고 이 개인이 소유의 정당한 주인이 되는, 그리고 이 소유의 정당한 주인으로서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외적 강제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형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경제사상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은 부를 어떻게 늘리느냐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주의가 대답해야 되는 거는 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 제도나 방식에 의존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게 되죠. 거기에 대한 자유주의 대답이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에 개인들이, 소유의 주체인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시장에 참여할 때 사회 전체의 부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최대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가 온전하게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되죠. 이런 논쟁들을 거치면서 성립한 자유주의는 개인이 소유의 주체이고, 소유의 주체인 개인은 외적 강제, 정치적 강제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수단은 바로 시장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자유주의의 핵심이죠. 이게 이제 이런 논쟁 과정에서 자유주의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이 자유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에서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되는 거고, 이러한 좀 완성된 형태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가치가 뭐냐, 부를 어떻게 증대시키냐,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자유주의에서 수렴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배제되기도 하고, 또는 똑같은 자유주의자들이라 하더라도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긴 하지만,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사상은 지금 말한 이거, 그러니까 개인을 소유의 주체로 설정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개인은 소유권의 행사에 있어서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를 최대한,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제도는 시장이다. 이 세 가지 전제를 수용하면 자유주의인 것이고, 이 세 가지 전제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의 경제 사상들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존재를 했죠. 뭐 윤리주의적인 비판 이런 것부터,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로 이제 종교적이고 윤리주의적인 비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근대 사회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자로 등장을 한 게 이제 공동체주의죠. 물론 이제 공동체주의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공동체주의가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은 바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을 한 정치체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동체주의가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 행사를 시장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정 정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이제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미 지나온 역사니까 다 알고 있죠. 이제 자유주의가 승리한 거죠,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이 온전한 형태의 자유주의가 현실에서 관철되는 시기는 절반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초기 자본주의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약탈적인 방식이죠. 자기들이 개인이 뭐 외적 강제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 보장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대 초기의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제 아주 비시장적이고 비합법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약탈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소유권에 관한 최근에 1990년대 이후에 그 서구의 소유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되는데요.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또는 위기하고 아마 연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로크 연구가 되게 이제 활성화됐어요, 철학계에서. 그래서 로크 연구자들이 1990년대 이후에 서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아주 재밌는 이제 주장이 뭐냐 하면, 전기적 사실을 가지고 이 로크의 소유권 개념이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걸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했느냐, 이걸 이제 추적을 하는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물언적 증거들을 실제로 찾아내서 로크가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자기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 소유권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걸 이제 아주 정교한 물언적 추적을 통해서 이제 밝힌 연구들이 요새 유행이에요. 뭐 요새는 아니고 이미 한 20년 정도 됐죠. 뭐 얘기하자면 로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정계에 아주 거물이었던 샤프스베리 백작이라는 사람이 가신이에요. 가신. 이제 귀족이 있으면 가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 결혼도 안 하고, 우리가 아는 이제 근대 유럽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 중에는 자기가 귀족인 사람들도 많지만, 귀족이거나 아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뭘 해서 먹고 사냐 하면 유력한 귀족 가문의 개인 비서하고 자식들 공부가르치는 튜터 같은 걸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이 로크도 그런 사람이에요. 시골에 조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골의 중산층 정도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이제 영민하니까 그 동네 호족이 이제 학교를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에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샤프트베리라는 아주 유력한 귀족 가문의 비서로 취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개인 업무, 정치적 업무, 경제적 업무, 회계 이런 것도 다 해주고 애들도 가르치고, 이게 이제 직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샤프스베리 백작은 어떤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었냐 하면 그 당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도 갖고 있었고 북아메리카 대륙의 지금 캐롤라이나 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국가 식민지가 아니고 회사 식민지예요. 자기들이 상업상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캐롤라이나 주라는 주를 다스리는 지배하고 개인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크가 그 사람의 신임받는 가신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양도받아요. 월급 개념으로 회사의 주식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캐롤라이나 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 지배와 노예 무역을 주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의 대주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토 점령 이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근대 자본주의 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 개념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쫓아내고 이 사람들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게 합법적이다. 그리고 인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논리를 이제 전개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근대 소유권 개념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크의 소유권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초기의 소유권 개념이라는 거는 자기들의 주장, 그러니까 개인이 온전하게 자기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평화롭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진 이런 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온전한 형태의 초기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이때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경쟁이라는 게 일부 있죠. 근데 이제 경쟁의 과정이라는 것도 지금처럼 지금만 해도 아주 이제 그 법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초기의 특히 이제 대자본가로 나중에 성장하게 되는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은 아주 폭력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카네기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자기 라이벌 회사에 있으면 깡패들 동원해서 불질러 버리고 뭐 누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거든요. 뭐 카네기나 록펠러들이 상당한 규모의 사병도 가지고 있고 전혀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사를 보면 오히려 이런 폭력적인 방식이 좀 조정을 거쳐서 그래도 질서를 갖추게 되는 거는 JP 모건 시대에 와서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초기에 이제 미국 자본주의나 유럽 자본주의는 아주 폭력적이어서 실제로 자유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자본 축적기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자본 축적이 나름대로 시장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일어난 게 사실 19세기 중엽 정도인 거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 않고 1870년대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대규모 공황이 나타나죠. 그전에도 공황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지만 1870년대 중반부터는 공황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본의 규모도 커지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독점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독점체들이 만들어지고 이 독점체들 내부에서는 전혀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JP 모건 얘기한 거는 JP 모건이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 금융공황이 와서 1907년인가 8년인가요? 금융공황이 오죠. 그래서 JP 모건이 자기 이제 큰 건물에 개인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미국의 13개인가 주요 은행장을 다 불러 모으죠.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공황이 오고 하니까 뱅크런이, 요즘 말로 하면 뱅크런이 발생한 거예요. 막 경제가 막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주요 은행장 13명을 모아놓고 회의하자고 불렀죠. 불러놓고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죠. 문을 닫고 니네들 이 사태를 잠재울 만큼 충분한 자산을 니네들이 내놓는다고 사인해라. 사인 안 하면 안 보내준다. 이러죠. 이제 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 태워가지고 강위에서 도망 못 가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읽은 자료 보니까 정확하게는 자기 개인 도서관에 집어넣었대요. 도서관에 13명을 감금한 거예요. 사실은 감금하고
거의 압박을 해서 사인 안 하면 안 내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사인을 받아서 금융공황을 자기가 통제한 거야.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래서 19세기 말에 대공황을 거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독점화되는 과정 속에서 독점 자본가들이 자본가들 스스로에 의한 내적 외적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개별 자본가 또는 개인이 경제 활동을 시장에서의 완전한 자유 경쟁에 의해서 원활하게 하는 시기가 자본가들 스스로에 의해서 폐기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본격화되고 성장하자마자 첫 번째 닥친 위기가 공황이었고, 이 공황에 대한 자본가들의 대응은 바로 자유주의적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을 한 거죠. 오히려 이때는 국가의 기능이 지금보다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 지출 이런 것도 규모가 되게 적었기 때문에 국가가 뭐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공황을 극복하고 이런 능력 자체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29년 대공황 때만 해도 지금은 2008년 대공황 때 어떻게 됐어요? 금융위기 때 정부가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금융회사들을 망하게 된 걸 다 살려주잖아요. 뭐 불법 행위로 망한 것들까지 정부 세금으로 다 메꿔주잖아요. 근데 그걸 할 능력이 없었어요. 재정 지출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929년 대공황 때 정부의 총 지출액이 전체 GNP의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규모죠. 그러니까 자기 재정 1년치를 다 풀어봤자 시장이 거의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규모였다고요.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 이제 초기 20세기 초반의 대혼란은 독점 자본이 자기들끼리, 물론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자유시장의 원칙을 스스로 뒤엎는 방식으로 이 금융위기 또는 공황을 극복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본가가 주도하는, 대자본가가 주도하는 규제적 자본주의 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시스트는 이거를 이제 독점 자본 또는 국가 독점 자본이라고 부르는 시기이고, 또 주류 경제학자는 이걸 이제 규제적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전혀 자유주의적인 원칙에 의해서 선진국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층 민중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북미나 서유럽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공산혁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국가나 사회가 개입해서 하층 민중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이제 들어주는 방식으로 경제를 재조정하거나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독점 자본가들과 그 다음에 하층 민중들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게 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케인지안 체제라고 부르는 체제가 1930년, 20, 30년대 공황을 거치면서 성립이 된 거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죠? 서구의 경우에 거의 1970년대 말까지죠. 그 사실은 20세기 초부터 1970년대까지 선진국 자본주의는 한 번도 자유주의가 전면화돼서 작동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본주의가 아주 출발하던 초기 단계에서만 자유주의적인 방식에 의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됐던 거지, 실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작동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이제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 케인지안 체제가 대공황을 또 다른 세 번째 대공황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지탱될 수 없게 되면서 완전한 이제 시스템이 전환되는 시기가 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 특히 경제사가들이 이 문제를 되게 요즘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이제 케인지안 경제학에 기반한 우리가 흔히 이제 복지국가라고 아는 규제적 자본주의가 한 6, 70년 동안이나 자본주의 선진국의 주류의 경제 운영의 방식이었는데, 이게 위기를 맞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신자유주의였냐? 왜 신자유주의가 그 대안으로 결국은 자리를 잡게 됐느냐? 이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작년 말에 나온 책인데 제가 기획해서 이제 곽세호 씨라는 분이 번역한 이 책이 이제 그 과정을 실증적인 과정을 이제 신자유주의 부상부터 2013년, 14년 그때까지를 다 다룬 거예요. 이제 역사적 사실들을, 경제적 사실들을 이제 주로 다룬 거예요. 이 책 한번 보시면 되게 쉽게 뭐 아주 실증적인 자료들 많이 동원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왜 이제 주류가 되고 2008년에 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전망까지 이제 좀 포괄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보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책 많이 갖고 있어서. 아무튼 이제 이런 경제사가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진 건 없긴 한데 어쨌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진 거죠. 근데 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론가 그룹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로 남아있던 이론가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20세기 초반부터 계속 이제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경제사상이나 경제정책들을 주장을 했던 그룹이죠. 제일 대표적인 게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상적 출발점을 누구라고 부르죠? 하이에크죠. 하이에크 또는 미세스라는 이제 이 사람들을 경제학에서는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이제 나중에 나치 위협을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했다가 말년에는 이제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죠.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의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서 시카고 대학에 있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사상적 기초, 이론적 기초를 확립시키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규율적인 그게 좌파적 관점이든 아니면 독점 자본가의 관점이든지 간에 어쨌든 자본주의는 제가 아까 말한 세 가지 원칙, 개인의 소유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이게 원활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를 벗어나서 시장에서 시장 만능으로 행사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주장은 여러 번의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현실화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게 상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특히 이제 사회주의 사회도 있었지만 자본주의 진영만 놓고 보더라도 이 케인지안 경제학이 상당히 잘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황금기가 1948년 정도부터 60년 말까지 거의 20년에 걸친 대호황을 겪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호황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 그 어떤 경제사가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이상한 놈들도 있어. 이게 대학교 경제학과 커리큘럼에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다루지도 않았고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고 가끔 끼우는 학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도 소개를 할 때 이런 미친놈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될 정도로 마이너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학계 내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한 노력을 수십 년을 걸쳐서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수십 년 했는데 왜 갑자기 커지느냐? 이 사람들의 주장이 결국 서구의 특히 북미나 북서 유럽의 대자본가들,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에 되게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규제적 자본주의라는 거는 개인의 소유권이 시장을 통해서만 행사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서구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규제는 결국은 하층 민중들의 이해관계를 일정 정도 수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자본이 상당 부분을 특히 이제 노동자 계급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경제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이윤율도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과거만 못하게 되니까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줄어든 목만큼을 나누어 주는 데서 되찾고 싶었던 동기가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대자본이라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축적에 대한 욕망이 동기가 돼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죠. 비인격적 어떤 동기에 의해서 무한한 축적 자체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고 작동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어쨌든 이윤을 일정 정도 인위적 규제에 의해서 손해봐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데
그 이전에는 그걸 관철시킬 만한 상황이 안 되다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기들의 힘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제 노동자 계급의 힘이 이전보다 약화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얼마든지 채택할 만한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그래서 대자본가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는데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싱크탱크. 미국의 싱크탱크 이제 경제사가가 이 책에 이제 재밌는 통계가 나오는데 미국의 정책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싱크탱크들을 예로 들면서 이 싱크탱크들이 급속하게 신자유주의 입장을 전환하는 과정하고 미국의 독점 자본이 이 싱크탱크에 어느 단체에 얼마의 기부금을 내는지 과정을 이제 그 수치를 보여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유주의 전환은 케인지안 시스템의 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독점 자본이 인위적으로 그 당시 학계의 비주류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들을 인위적으로 유포시킨 결과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점 자본들이 정치적 이제 영향을 행사하면서 독점 자본들의 대리인인 레이건과 대처, 이 두 사람이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하게 되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들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이제 대표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규제적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신자유주의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사라져요. 국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극복이 된 거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유주의 아주 대표적인 교수들이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뭐 전미경제학회 이런 데 나와서 모두 연설 같은 데서 국가가 빨리 개입해서 공적 자금 투입해야 된다 이런 연설 막 하고 신문에 칼럼 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불과 2, 3년 지나서 위기가 끝나자마자 아무런 설명 없이 원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은 자유주의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할 의도도 없었던 거고 이렇게 된다는 믿음도 없는데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경제적인 원리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자본의 이해관계만 충실한 이데올로기이다. 그래서 학설이라기보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 판단은 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쟁점 5가지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얘기하다가 이제 배경 설명으로 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개인 대 공동체는 무엇이 진짜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소유권의 주체로서 개인을 설정을 하니까 개인이라는 것이 소유권의 주체가 돼야 되죠. 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 많이 인용되죠. 대처가 유명한 연설을 할 때 그 원래 워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문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사회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 사회라는 게 도대체 존재하기는 하냐? 이렇게.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사회라는 거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진짜 있는 거는 개인과 그 개인의 가족. 물론 이때는 아주 핵가족을 의미하는 거야. 전통적인 의미의 대가족이나 가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개인과 개인의 가족 외에 세상에 존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 사회라는 게 뭐냐? 이렇게 반문한 거야. 이제 그게 좀 언론에서 좀 꾸며준 말이 이거죠. 사회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대처가 해서 유행한 말이 딱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아주 2개의 중요한 문장을 남기죠. 유명한 문장을. 첫 번째가 사회라는 것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개인과 개인들의 활동의 장인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된다. 그 국가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자유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랬더니 하층 민중들이 엄청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제 저항이 일어나게 되죠. 아시겠지만 대처 당시에 탄광 노조, 뭐 철도 노조 이런 거 기마 경찰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니까 저항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 당신 하자는 대로 했더니만 뭐 난리잖아 이랬더니만 그럼 다 망하든지 아니면 이만이라도 살든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티나라는 유명한 말이 생기죠. 그러니까 There is no alternative. 이거 말고 대안은 없다. 그나마 이거밖에 없다. 대안이란 없다. 이 주장을 하죠. 이 두 개가 이제 대체의 유명한 주장이고 신자유주의의 지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두 문장이죠.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만 있다. 그리고 개인이 시장이라는 곳 속에서 개인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는 그걸 비판하는 거죠. 실제로 개인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개인이 생물학적 개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특징이다. 이제 이걸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근대가 생기기 전에는 공동체주의가 아주 오랫동안 정치적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가문이나 종교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시기에 거의 해체되고 비판받게 되는데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면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 국제 정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주류가 되고 더 목소리를 키우고 말 그대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본주의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종교적 근본주의, 민족 근본주의 같은 이 근본주의는 사실은 공동체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죠. 그래서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정치적 반항으로서의 공동체적 근본주의가 공존하는 이상한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과 공동체 간의 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균형 같은 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공동체주의로서의 근본주의적 대립 이 두 개가 지금 있는 게 지금 현실이 돼버린 거죠.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근본 전제인 개인만이 있고 공동체는 없다는 주장의 역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안다. 그 다음에 공익이라는 게 실제한다. 그리고 이게 뭔지도 알 수 있다라는 논쟁인데 이 논쟁은 사실 뒤에 나오는 시장 만능주의 대 국가의 개입의 정당성, 사회적 개입의 정당성 주장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두 개는 사실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 만능의 철학적 전제는 뭐냐 하면 개인은 자기 이익, 나한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에는 부합하는 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새 제가 어디 정신 분석센터 어디 강의 다니는데 요새 이제 그 사는 게 하도 힘드니까 공감, 위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정신과 상담에서 유행하는 얘기가 너무 공감하려고 그래도 상대한테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상담하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일상에서 되게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나하고 친한 누군가가 내 곁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와서 이제 충고를 해주거나 위로하는 말을 해주면 특히 이제 후배한테 그렇게 하면 반응이 뭐예요? 저 꼰대 또 잔소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뭐를 보여주냐면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자기한테 뭐가 좋고 무엇이 싫은지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는 개인만이 알 수 있다는 거는 경험의 영역에서 일부 맞는 얘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사회 구성의 근본 원리로 상승시킨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베이스가 깔린 건데 불가지론이라는 철학적 입장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바깥의 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철학적 전제를 근대 초기부터 자유주의자들이 채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을 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확실한 거는 내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야. 나한테 무엇이 쾌락을 주고 무엇이 불쾌를 주는지의 느낌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우연히 마주친 거야. 근데 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시장 전체의 이익이나 상대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리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데 이기주의가 좋다라는 주장도 자유주의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이기주의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남을 도우려고 하거나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걸 갖고 하게 되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와서 오히려 폭력적이 된다는 거죠. 이 주장의 현대적인 버전이 뭐냐면 1929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오잖아요. 대공황이 왔잖아요.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이에크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세요? 대공황이 왜 왔냐? 우리 지금 상식적인 대답은 뭐야? 시장 내 모든 걸 맡겨놨더니만 독점 자본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져서 대공황이 왔다라고? 이게 경제사의 상식이죠. 교과서에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경제 교과서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 역사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직 신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기에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초기에 재정 정책을 미국 정부가 섣불리 써서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라고 지금도 주장하죠. 그래서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전 세계 경제가 다 붕괴됐다. 오히려 그 당시에 내버려 뒀으면 훨씬 빨리 재구조화가 돼서 경제가 균형을 회복했을 거다라는 게 신자유주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지금도 대공황에 대한. 그러니까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 뒀으면 그만큼 오히려 안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경제가 그만큼 붕괴 안 됐을 건데 초기에 섣부르게 개입한 게 시장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이 균형을 회복하는 시장의 자율적인 힘을 니네들이 개입해서 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공익이란 거 전체의 이익이라는 거는 개인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의도치 않은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불가지론적 전제를 갖고 있는 게 자유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자유주의는 사실은 불가지론이에요. 우리는 내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아니 우리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이 잘 돌아가잖아요. 이 정도면 19세기에 우리가 조상들이 살던 거하고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대답은 뭐죠? 의도치 않은 결과. 이게 공식 용어예요. 의도치 않은 결과 또는 시장 경제를 통한 자생적 질서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에크 책에 보면 나오는 비유들이 좀 황당한 비유를 듭니다. 야, 철새들 날아가는 거 봐라. 이 V자로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데 안 부딪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꿀벌들 봐라. 꿀벌들이 처음부터 설계도를 누가 주고 여왕이 지시해서 그렇게 하냐.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꿀벌 한 놈이 꿀을 따서 어떻게 했더니만 이런 아주 정교한 형태의 기하학적으로 되게 균형장피 형태의 벌집을 만들잖아. 이게 하니까 실제로 든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원치 않은 의도치 않은 최선의 자생적 질서에 도달하게 된다. 이 신비주의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우리 망할 수도 있어. 이러면 오히려 철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거예요.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세상이 다음날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바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모르는데 결과는 항상 최선이야.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존재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될 대로 되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불가지론을 얘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최선의 질서가 저절로 잡힌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설명이 없죠. 신비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듯이 불가지론과 신비주의의 결합이라는 아주 기이한 철학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왜 모르냐? 우리 계획도 다 하고 대기업들 다 계획 세워서 작동하고 계획이 대충은 들어맞지 않냐? 라고 비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정치적 윤리적으로 반박하죠. 이거는 전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스탈린이거나 히틀러 지지하는 놈들이다. 이게 딱 나오죠. 그래서 서구의 경우에 히틀러와
반공주의 냉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뭐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사람들이 수긍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신자유주의 비판가들이 이건 논리적인 어떤 체계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의 체계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어떤 학적 체계가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또 정치적으로는 좀 개방적일 수 있겠죠. 개인의 자유를 외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스스로 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그런 경우인데 개인이 존중돼야 된다. 개인에 대해서 외적 규제를 가하면 안 된다. 또 따라서 관용이 자유주의 경제적 전제에서는 관용이 필수적인 거예요. 각자 자기 이익 추구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잖아요. 남한테 간섭하면 안 되죠. 그럼 남한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까지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폭력이라고 얘기해요. 원론적으로. 저 사람이 이걸 필요하는지 필요하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니 왜 도와주냐. 그거 폭력적인 거다. 다 내버려 관용, 그걸 관용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결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차별이라고 보지 않죠. 이것도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의 차이. 어떤 사람은 게이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이트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걸 선택했다 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이라고 설명하지 않죠. 자유주의 철학에서는. 이거는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부의 불평등은 개인적 선택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불평등도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한 사회적인 또는 제도적인 공적인 개입은 차이에 대한 불관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동성애 한 청소년들을 왜 인위적으로 잡아고 이성애로 만드는 막 그 영화도 나오고 했었죠 얼마 전에. 이런 거 강제 치료를 실제로 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니네들.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어서 자기 삶을 그냥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삶을 선택한 건데 니네들이 왜 붙잡아갖고 돈 주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차이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 시장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불평등을 차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기업이니까 거기서 시리즈 내잖아요. 신자유주의 선전하는. 거기에 나온 책 중에 제가 제목 정확하게 차이 그 아름다운 이런 제목이에요. 차이라는 거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빈자라는 차이 자체가 이게 아주 조화롭고 신비로운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적 지향이나 문화적 지향의 차이와 똑같이 이건 아름다운 차이일 뿐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철학의 원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차이에 대한 관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차별을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차별의 정당화는 우리 결과로서 알 수 있죠. 결국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불평등하게 부여하게 되죠. 그러면 자유로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역설에 빠지는 거죠. 그 문제가 바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사이의 관계인 거죠. 우리는 이제 규제적 자유주의 시대 때, 규제적 자본주의 시대 때 자유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케인지안, 경제정책으로 치면 케인지안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정치철학적인 명칭으로 부를 때는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불렀죠. 그죠? 사회적, 고전적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에서 사회적 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사회주의적 색채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민주의라고 부르고 자유주의적 색채를 더 중심이라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써서 불렀던 거죠. 이 사회적 자유주의 시대가 근본적으로는 자유주의가 맞는데 고전적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만, 그러니까 프리 프롬 뭐뭐부터 강제되지 않을 자유만 강조를 했더니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는
역선에 빠지게 되니까 이걸 보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적극적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거 이게 적극적 자유잖아요. 뭐 잘 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고전적 자유에서는 사실은 자유는 무조건 소극적 자유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이유에서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자유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는 결국 인위적인 개입이야.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권리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유라는 게 권리라는 얘기는 자유롭다란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워. 그 자유는 절대 양도할 수도 없고 침해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그걸 인정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논리적으로 이 자유의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자유라는 거는 처음부터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건 내가 내 몸이나 내 인생이나 내 시간이나 내 자원이나 노력을 어떻게 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자유잖아요. 그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방해하거나 규정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원칙을 제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이제 프랑스 혁명가의 속담이 이거죠. 파리의 거지들한테는 다리 밑에서 잘 자유가 있다. 그 빈부격차 그 당시에 너무 심각했는데 그걸 비꼬는 말로 나온 게 바로 이 속담이에요. 자유주의를 비꼬는 속담이기도 한 거죠. 거지들이 다리 밑에서 자는 거는 집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자는 거잖아요. 근데 오직 자유라는 관점, 소극적 자유라는 것을 절대화시키게 되면 다리 밑에서 자는 것도 자기 자유의 실현의 한 가지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뭐뭐 할 자유가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서울대학교에 갈 자유가 있어라고 말하면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나 학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춰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철학에서 자유는 항상 소극적인 거고 권리의 차원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네가 실현시키느냐 마느냐 또 자유이기 때문에 결과는 자유의 개념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적극적 자유라는 거는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에크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사실은 지적을 합니다.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이제 케인지안들이 득세를 하니까 하이에크는 그 당시에 완전히 이제 마이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비꼬면서 한 말이 저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게 말이 되냐? 저거는 자유주의하고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저 사람들은 자유라는 거를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자유는 원래는 권리다. 뭐뭐 할 수 있는 권리, 허용되는 거죠. 뭐뭐 할 수 있는 거를 방해받지 않는 권리를 자유라고 불렀는데 적극적 자유라는 거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돈을 주든 제도적으로 뭐 서비스를 해주든 현물을 주든 아니면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든 어드밴티지를 주든 디스어드밴티지를 딴 사람한테 주든 이런 방식으로 힘을 북돋워주는 거잖아요.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문제와 라이트의 문제와 파워의 문제 이건 범주가 다른 건데 이걸 뒤섞어 버린 거다라고 비판을 해요. 아주 이제 철학적으로는 아주 예리하고 사실은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인 거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중요한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파워의 문제와 별도의 지평에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대비시켜주면 잘 알 수 있는. 막스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정반대편에 있는 막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사회를 봐요? 계급투쟁으로 보는 거잖아요. 계급투쟁으로 본다는 거는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생산수단을 가진 놈들하고 못 가진 놈들 사이에 싸우는 건데 이게 싸우는 거니까 당연히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힘이 세냐는 거잖아요. 사회는 기본적으로 파워가 지배하는 거야. 누가 힘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문제인데 힘을 주는 원천의 생산수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려면 파워가 없던 집단한테 권력이나 힘이 없던 역량이 없던 집단한테 역량을 주면 사회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게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변형운동도 다 파워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이제 민주당 집권하고 나서 사회가 지금 시민사회운동의 주류가 뭐야? 사회 문제를 전부 다 뭐로 봐요? 권리의 문제로 보잖아요. 권리의 문제. 동성애 할 권리, 청소년들이 머리 염색할 권리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하이에크가 지적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되게 무력한 운동인 거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법적으로 보장돼 있잖아요. 근데 노조 조직률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를 바꾸려면 파워가 바뀌어야 돼요. 역량이나 권력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리, 자유권이라는 차원에서 사회 자유권만 보장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를 사회 구성원들한테 보장해 주는 거는 자유주의의 훼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게 보완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파워의 관점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적인 역량이라든지 부라든지 신체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건 다 사회 구성원들의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이건 권리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거는 오직 자유의 권리가 지켜지기만 하면 사회가 제일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꾸 파워의 차원을 가지고 자유를 훼손시키고 축소시키게 되면 사회가 더 망가진다는 게 자유주의 근본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곁다리처럼 얘기한 거는 지금의 이제 인권운동 같은 것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권리에 권리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거니까 자유주의 체제를 바꾸기는 사실은 되게 힘든 거예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고 어쨌든 그 하이에크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세상을 자유주의 체제를 파워의 문제를 갖고 자꾸 보완하는 거는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결국은 그건 자유주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유주의, 뭐 케인지안적 자유주의 이거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미 전체주의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나 나치로 가는 건 금세다.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썰프스럽게 농노 이거 지금은 당장은 되게 박애적이고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문을 열어주면 노예 상태로 가는 거 금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문조차 열어주면 안 되고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만 보장되도록 해주면 있을 수 있는 최선의 질서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 이게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제도 그래서 서구에서의 자유주의는 이게 처음부터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 때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요걸 이제 아주 일관되게 대의 입헌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의 가장 적합한 형태, 정치 형태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도 안 되고 전체주의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입헌적인 대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정치 형태, 정치 제도, 그리고 여기에 기반한 국가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자유주의는 처음부터 실현할 의도도 없었던 원칙대로 실현할 의도도 없었던 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또 다르고 사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게 반드시 신자유주의가 입헌적인 대의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고 짝을 이루어서 실현되는 경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주 드물게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나온 얘기하고도 비슷한 건데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개인들이 자기 이익만 알 수 있고 이 개인들이 자기 이익에 충실해서 내린 결정들의 산술적 합을 모으는 장치가 대의민주주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제가 되려면 이 사람들의 철학적 전제인 자기의 이익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남은 알 수 없다라는 거 전제인데 남은 알 수 없다는 걸 철학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입증되기 힘든 건 뭐냐면 개인이 자기 이익을 제일 잘한다 그리고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자유주의 철학적 전제예요. 이거는 되게 현실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들을 보면 자기 이익에 상충하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잘 모르기도 해요.
자기 이익을 잘 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기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사기라는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는 개인이 자기 이익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사기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무지가 발생을 하죠. 시장에서도 무지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제일 잘 안다라는 것을 경제학적 전제로는 정보의 대칭성.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다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경제학자들 스스로가 시장이 잘 안 돌아가는 걸 설명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고도화될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정치 영역에 놓고 보면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합리성이 지배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를 모르는 경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적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개인들 사이에 지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권력의 문제, 부의 불평등의 문제로 귀결되는 건데 여기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정치 교육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를 하죠. 왜냐하면 개인의 이익을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누가 가르쳐줘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개인들이 정치적으로 교육받고 각성하고 성숙해서 협의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른다는 의미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표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보기를 선택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정치 노선, 경제 노선을 갖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지 비합리적 선택의 결과이거나 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 정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자유주의 기본적인 원리들입니다. 뭐 제 얘기 이 정도 했죠. 네. 시간이 15분 지금 지나 17분이거든요. 또 오늘도 신신당 관계 9시까지 끝내가려고 하니까요. 그냥 좀 쉬지 말고 바로 예, 바로 먹고. 철학적 얘기를 하니까 참 질문하기 쉽지 않네. 여기 맨 첫 줄에 이항 대립적 뭐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네. 이제 늘 이제 경제학을 얘기하던 이렇게 사회를 설명하던 간에 항상 뭐 국가와 시민 사회, 시장과 개인 그렇게 이제 대부분 설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다원적인 거로 설명하는 정치 철학도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에서 제가 부딪히는 거는 대표적으로 김현장 법률사무소 같은 건데 거기에 있는 고문은 예비 관료이기도 하고 그냥 민간의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하고 권력 그 자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해도 그러니까 시장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계 시장이 있고 국가도 있고 그러니까 중충적이고 다원적으로 사회를 설명하거나 거기에 입각한 정치 이런 같은 건 있나요, 서양에? 아니 많죠. 현실적인 정치 이론들은 거의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주의라는 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전제만 그런 거죠. 이렇게 둘로 대립해서 설명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상들이 대체로 이항 대립의 틀을 쓰는 걸 좋아하죠. 그 얘기인데 그 얘기고 자유주의라는 거는 자유주의가 왜 이렇게 대중 선동에 능숙한가 이게 대중들한테 먹히느냐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지안의 삼인주의나 현실에서 오히려 좀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현실적이고 오히려 상식적인 어떤 주장들은 되게 절충적이에요. 그 절충적인 주장들은 사람들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본적인 주장들이 사람들한테 귀에 쏙쏙 박히고 이게 정체가 분명해 보이고 하니까 대중적 지지를 얻는 데는 되게 쉽대요.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이 항상 그러잖아요. 이미 전달하고 있는 정보를 되게 단순화시켜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딱 한 단어, 한 가지 이미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홍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처음부터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국가의 개입을 인위적으로 뭔가 정치 경제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미국과 영국에서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은 아주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 음모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대학 커리큘럼에 돈을 대고 싱크탱크에 돈을 대가지고 신자유주의 선전하는 학술적인 과업들을 만들어내고 교수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자기들이 정치 헌금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이런 아주 치밀한 의도적인 국가를 장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지킬 날이 없는 거야. 그 시장에 내버려둬도 어차피 될 건데 왜 그렇게 애써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거죠. 앞뒤 안 맞는 행위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요새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미래 역사라는 책이 있어. 이게 와그라는 미국 역사학자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책이 이제 1999년에 나온 책인데 앞으로 99년 기점으로 해서 150년 이후의 세상까지 나름대로 이제 내다본다고 쓴 책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00년 과거 한 500년의 역사를 그냥 자본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본 자체가 성장해서 커지면서 국가 인큐베이팅을 통해 가지고 더 넘어서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이걸 쭉 나름대로 이제 9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면서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좀 아까 한 교수님 한 박사님 얘기하는 것 중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결국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성장한 거예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작동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두 가지지.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물리적 소유권이라는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이 성장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지적 재산을 통한 것을 통해서 그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황이 사실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이 이제 공황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공황을 거쳐서 끊임없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뭐랄까 뱀이 허물을 벗어 커지듯이 그런 과정에서 독점 자본, 거대 자본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죠. 공황 자체가. 결국 이제 일련의 결국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어쩌면은 태생적으로 그게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장통들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안 온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게 서브프라임 그걸로 한 번로 끝일 것 같지가 않고. 이 사람도 그렇고 뭐 좌파든 우파든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하는 거는 이 시스템 위기로 보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개량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케인지안 체제를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시킨 정도이든 아니면 자본주의 자체를 뭐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는 더 큰 거든지 간에 시스템 자체가 전환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상황이 이제 나아지기는 힘들다.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경제학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패를 보여주는데도 살아남아 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주류 경제에서는 지표들을 갖고 그걸 보여주는데요. 케인지안이 되게 정치적으로 절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40년, 50년, 뭐 길게 잡으면 나라마다 하지만 60년 정도, 미국의 경우는 거의 한 60년 정도 미국 사회를 지배를 했던 이유가 어쨌든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케인지안 시대 때 성장률이나 GDP나 뭐 어떤 지표를 들이대도 신자유주의 30년, 그러니까 보통은 1981년부터 이렇게 보더라고. 1981년 2007년까지 미국 통계를 내면 신자유주의 시대 때 얘네들이 주장은 시장에 맡기면 경제 성장 자체는 된다 이거잖아. 트리클 다운 되든지 말든지 이거는 지금 자기들도 이제 인정했잖아. 트리클 다운 안 일어난다 인정했는데 그러면 고성장이라도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고성장도 안 일어났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신자유주의 최대 퍼폼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케인지안 체제가 위기를 맞는 1970년대 중반보다 조금 높은, 제일 높은 때는 그리고 신자유주의 제일 높은 성과가 케인지안 시대 최고의 성과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 성장률밖에 안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제일 좋을 때고 위기가 한 3번 정도 왔기 때문에 이 위기 시기의 성장률은 오히려 70년대 우리 이제 올쇼크 이때의 성장률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자기들이 이제 불평등한 거 처음에는 이제 트리클 다운으로 평등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이미 이제 너무 거짓말인 게 명백해지니까 그걸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장도 못한 거죠. 거기다가 세계 전체의 성장률, 신자유주의 체제 전환 이후의 성장률 따지면 케인지안 시대보다 더 낮은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수치인 게 중국 성장률을 딱 빼버리면 반토막이에요. 이게 대부분 절반 이상을 중국이 성장을 한 걸로 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고성장도 못한 거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게 부작용만 더 낮아지고 거의 장기 불황 상태고 고실업 상태인데도 이게 지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장기 불황이나 이 침체기를 어떤 방향이라든지 벗어나기 힘들다. 뭐 이게 여러 가지 대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우리가 뭐 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관점이 좀 다른 게 아까 자유주의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자유에서 자유 주체를 인간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자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개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책에서나 뭐 자유주의 비판자들, 신자유주의 비판자들 하는 얘기가 개인의 절대성이라는 걸 철학적으로 전제를 해놓고 실제로 개인이라는 게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의 자유도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본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개인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초기에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때는 국가와 신흥 부르주아 간의 갈등이 있었으니까 개인이라는 게 정당화됐던 맥락은 있는데 현대로 오면 특히 21세기로 하면 개인이라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고 외적 통제의 장치로서의 국가나 사회 이거를 비판하기 위한 의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자본에 대한 규제인데 대자본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용인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여기 이 재밌는 자료가 되게 많은데요. 그 신자유주의 퍼뜨린 싱크탱크에서 사람들한테 케인지안 정책, 복지국가가 나쁘고 신자유주의가 더 좋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에 대한 가이드 같은 거에다 자료를 여기다 실어놨잖아요. 몇 개 사례를 보여주는데 그게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왜 개인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이게 경제정책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공산주의나 나치를 떠올리게끔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이게 국가가 복지나 이런 걸 하는 거를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뭐 참리적이냐를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면. 언어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기만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뭐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주의 옹호자들 스스로 거기에도 보면 물론 원리주의자들이 있어요. 광신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를 진짜 신념으로 받아들여서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국가가 개입해서
금융기관이 살아나는 거 보고 인터뷰해서 자기도 매일매일 잠을 너무 괴롭다, 자기 신념이 틀렸다는 게 반성문을 쓴 사람 몇 사람 있었대요. 이 사람 진짜 믿었던 거죠. 근데 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아무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론적으로 틀렸다는 걸 인정한 사람도 없고, 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원칙이 관철되는 것에 대한 의도에서 이 학문을 한 게 아니라 대기업, 대자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이게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안 돼서도 모르지. 예, 자유주의는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지 어떤 학문이나 논리가 아니다. 이제 제가 아까 로크 얘기를 조금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은 신자유주의만 그런 게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 자체가 처음부터 특정한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를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거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원리가 일반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요새는 정치 철학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로크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 우리가 알기에 그 영국의 명예혁명에 실제로 이제 정치 활동으로 개입을 했고 미국 독립선언문 자체가 로크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의 주수입원이 마지막 관직이 뭐냐면요. 그 식민위원회라는 게 영국에 있었거든요. 식민지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청인데 이 사람이 공적 그 커리어 중에 제일 오래 했던 게 거기 고위 관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담당했던 업무가 노예무역하고 해적 업무하고 북미 식민지 약탈하는 거.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이 사람의 주 캐리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인 것처럼 주장했지만 미국에 대한 영국 귀족이나 대자본가들의 투자 이익을 어떻게 합법화하고 보장해주는 것을 정당화하느냐 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요새 이제 원주민 인권 운동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책들이 좀 요새는 운동이 좀 역사가 있으니까 왜 재작년에 그 노스다코다가 거기서 송유관 지나는 데가 원주민 성지여서 반대 운동에서 그걸 막았잖아요. 그게 되게 뿌리 깊은 운동인데요. 그 원주민 권리 운동하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새 이제 내놓는 자료들 보면 로크 비판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로크의 이 얘기가 실제로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약탈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를 정당하게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인디안 전쟁이라고 불렸던 원주민 대학살 사건 때 실제로 로크를 인용을 해서 정당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원주민 한 1600만 명 정도 살해당하거든요. 인디안 전쟁 동안에. 거의 이제 인종 말살을 하는데 이때 이제 로크의 이름으로 이게 자행됐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로크 얘기가 또 언제 나오냐면 인디언들을 다 학살해서 쫓아내잖아요. 거의 뭐 멸종시키고 그 항무지에 가뒀잖아요. 인디언 리저베이션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는 지질학이 발달을 안 해서 농지를 뺏으려고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황무지에 가뒀는데 문제는 이 황무지에 석유가 대부분 묻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자기들은 이제 문명국가의 행세를 해야 되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 뭐 이렇게 협약을 실제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협약을 맺어서 인디안 보호구역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니네들 땅이다 이걸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깨고 싶은 거예요. 석유가 묻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얘네들의 소유권은 원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소유권인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로크가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로크가 소유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누구 땅이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려면 그 땅에 살았다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부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해야 이 사람이 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립된다. 그래서 노동가치론이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노동가치론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노동자 개입이 없을 때거든요. 로크가 활동하는 당시는. 그게 아니라 인디언들의 경제활동은 부를 증대시키는 활동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이 하는 특정한 행위만 부를 증대시키는 행위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유주의의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화시킬 수 없는 원칙이었다. 이런 비판이 많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의 그 당시에 뭐 명백한 자기 운명론이라는 게 매니페스토인가 그렇게 해서 인디언을 쫓아내고 그렇죠. 죽이고 한 것이 명백한 우리의 운명이다. 그렇죠.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합리화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자유주의나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나 사실 아까 말한 세 가지 원칙, 개인, 소유권, 시장의 원활한 작동 이거에서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자본가들의 소유권 하나밖에 없죠. 네. 자본가들의 소유의 권리가 신장되는 거. 나머지는 사실은 이걸 위한 그냥 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은 자본의 합리화. 네, 자본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한두 분 뭐 다른 질문 없어요? 예,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서. 한두 분 이제 더 없으시면 없으면 오늘 마무리하고 그냥 둘이 다들 가시는 게 낫겠죠? 예, 그러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